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박주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좀 실용적인 지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 심리학은 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보통 정의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딱딱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학에 들어오거나 또는 뭐 심리학을 관련 그 교과서나 책을 보면 대충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요. 대충 심리학은 그동안 이제 마음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해 오고 그랬는데 한 지난 100여 년 남짓 하는 동안에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 철학자들과는 달리 측정을 해서 어, 반응 시간을 잰다든지 과제를 주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걸리고 오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정말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 또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검증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돼 와서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심리학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 필요한 분야에 배치하고 이런 데 굉장히 특히 군대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쓰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습부 진화들이 누군지 그 학습부 진화를 미리 조기에 찾아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실용적인 기여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심리학이 굉장히 큰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 사회과학 중에서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뭐 어느 대학이든지 그 대학에서 제일 큰 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경제학과 아니면 심리학과예요. 근데 심리학과가 더 대부분의 대학에서 더 큽니다. 그리고 석박사 수준 졸업생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일 많은 그 분야가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요. 게다가 지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의 그 대학 정원 수로 따져 보면은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에 비해서 뭐 역사학, 뭐 정치학, 사회학 이런 쪽의 학문 분야는 굉장히 줄어드는 데 반해서 심리학은 계속 그 증가하는 그런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차이와 이 반대의 힘이라는 주제로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얘기가 끝나면 그게 이제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여자랑 남자 누가 더 힘드냐 했더니 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그룹은 여자가 더 힘들지 않겠냐, 뭐 유교 사회의 영향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이고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더 힘든 게 아니냐, 뭐 오히려 이런 주장을 펼친 친구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더 힘들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조금 덜 살아요. 평균 수명이 약간 짧아요.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수명이 좀 짧습니다. 뭐 그게 또 뭐 더 힘드냐 덜 힘드냐와 꼭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청소년하고 어른은 누가 더 힘든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하고 100년 전 청소년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유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낫지 옛날엔 힘들었을 거다. 이 말은 사실 맞습니다. 간단히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이것도 한 100년 전 청소년의 평균, 뭐 청소년은 아니지만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한 23세, 20대 초반이었어요. 뭐 물론 이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많이 죽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하여튼 청소년기가 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할 것도 많았고 뭐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 힘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여튼 뭐냐면 누구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가 어디에 나오는 장면인지 알아요? 레옹이라는 영화인데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전에 있었던 만들어진 영화인데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지금
꽤 유명한 여배우가 됐는데 그 아역 쪽이고 하여튼 여기에 이제 그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에, 아주 어린 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사는 게 항상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어릴 때만 힘드냐? 그러니까 레옹이 언제나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남자냐 여자냐, 결혼했냐 결혼하지 않았냐, 뭐 그 또 청소년이냐 어른이냐 다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왜 힘드냐? 왜 힘드냐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아보면 삶 자체가 어려워요. 애당초 그걸 보여주는 간단한 연구 중에 하나가 수면을 이용한 이제 아주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을 아주 깊은 지하실에 시계를 전부 빼고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뭐 한 달씩 막 두 달씩 이렇게 살게 하는데 돈도 많이 주고요. 먹을 걸 다 주는 거야. 먹고 그 안에 운동 시설도 다 있고 뭐 그런 데서 몇 달씩 살게 해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시간만 못 보는 거 빼놓고. 그래서 뭐 책도 읽어보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지내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 대충 그 주기가 나타나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그 24시간이 넘어요. 뭐 24점 한 연구에서는 뭐 24.7시간 또 다른 시간은 한 25시간 뭐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 때는 한 25시간 주기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은 그 태양의 그 움직임 때문에 24시간마다 움직여요. 우리는 24시간의 주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 몸이 힘든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살면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삶을 이제 포기하면 돼요. 뭘 해도 어렵다. 근데 하여튼 삶이 애당초부터 이렇게 쉽지 않은데 자꾸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편안함을 추구해. 그래서 야 이렇게 기적적으로 좋은 일이라면 삶이 바뀔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은 실제로 삶을 바꾸지 못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연구가 우리가 실제로 되고 싶은 직업을 갖거나 혹은 복권 당첨과 같이 원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당첨됐을 때는 엄청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는 원래 상태, 내가 평소에 행복한 사람이면 그만큼으로 행복해지고요. 내가 평소에 행복해지지 않았으면 다시 별로 행복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측면으로 실직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처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추적해 봤어요. 얼만큼 행복한지를 계속 추적해 봤더니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추적해 봤더니 잠깐 불행해해요. 내가 불구가 됐다. 내가 실직자가 됐다. 이렇게 되게 불행해해요.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적응해요. 옛날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그 사건이 약간의 충격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다 어떤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진로교육 현황 조사한 결과인데 예컨대 2015년하고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는 뭐 운동선수, 요리사, 의사 이런 거 좋아하다가 가수 뭐 그래도 이런 거 꽤 높네. 제빵원, 아나운서, 방송인 이런 게 좋아하다가요. 초등학생들인 경우에 이거는 2019년에는 이제 운동선수, 뭐 크리에이터, 이게 유튜브 뭐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죠. 프로게이머 이런 걸로 변해요. 그 가수는 계속 나오네요. 또 중학생은 그래도 초등학생은 뭐 아직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니까 이럴 수 있고요. 중학생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이 되죠. 그래서 교사,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뷰티 디자이너, 뭐 군인, 공무원 그래서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 원하죠. 그다음에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교사, 경찰관, 간호사, 컴퓨터공학자, 군인, 연구원, 뭐 디자이너, 항공기 승무원 이런 걸 좋아해요. 뭐 경영 사장 되겠다 뭐 또 이런 사람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이 직종이 이제 변하는 걸 잘 보면 대충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직종에서의 성공 가능성 이게 대충 뭐냐면
이 매스컴에서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 인사들 또는 우리 삶에서 야 누가 뭐 가수래더라, 뭐 아이돌이래더라, 뭐 이렇게 눈에 잘 띄고 멋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 다 동경하더라는 거예요. 상당수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말고 이면에 있는 걸 별로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각 직종에서의 성공 가능성. 그래서 예컨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거든요. 뭐 돈 많이 번댄다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각각 그 여러 직종에서 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이 되게 우리가 좋게 보이는 직종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무지 낮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공에 필요한 노력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되는 거 멋있어 보이지만 가수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이는 노력,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훈련과 뭐 연습에 뭐 하여튼 연습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은 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할 내용인데 그 사람들은 실제보다 자신을 더 좋게 평가해요. 그래서 야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중학생으로 얼마나 성실해? 라고 물어보면 대충 평균 이상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한 80점 또는 90점 이상 주고요. 그럼 네가 아는 네 친구들은 평균 몇 점쯤 줘? 한국의 중학생의 평균은 얼마쯤 돼? 그럼 나는 50점쯤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균보다 다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뭐 중학생뿐만 아니라 뭐 운전사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운전사로서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8, 90점 줘요. 그럼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그 교통도덕을 교통법규를 지키는 그 점수를 그것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지 점수를 매기면 얼마나 하냐? 그것도 한 6, 70점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이 떨치기 어려운 그 특성이 뭐냐면 소박한 실제론을 우리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지각이 실체와 1대1로 대응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지각이 더 특별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현실을 진실을 사실을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참 이상해. 왜 저렇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추정에는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더 정확하다는 이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착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것들이 이게 조화를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실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인데 전부 대립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안팎, 위아래, 좌우. 이게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있어야지 존재하는 개념인데 또 남자, 여자, 부분 전체, 우리, 그들, 나, 우리. 특히 이제 나와 우리에 대해서 저기 할 건데 나랑 우리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나와 가족, 나와 지역사회.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소박한 실제론에 빠져 살면 나는 우리하고 대립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생각보다 통계를 보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하고 우리는 선택과 구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그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싶어 하고요. 그런 노력을 엄청 기울여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일란성 쌍둥이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이 유전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일수록 서로 다르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격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사람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더 자기만의 특성을 갖고자 노력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요. 과거의 나,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나라는 사람의,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그 변화해 나가고 기억하면서 또다시 연결을 만들고,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억상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먹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런 나가 확장되면 우리인데 또 공유하는 특성으로 만들어진 내 집단이고요. 혈연, 지연, 종교나 신념 혹은 취미 등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유지, 확대하고자 하고요. 아주 재미있게도 우리가 만들어지면 외집단과의 대립 상황, 즉 우리 말고 남하고 금방 아주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유대감이 강해지는 특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 시작하면 그 집단에 대한 충성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면 동시에 우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봤던 나는 나 중심적으로 항상 세상을 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집단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공유한 특성, 이걸 또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같이 가지만 어떤 때 이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특성 빼놓고는 종교면 종교라는 공통의 그 종교라는 특성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야 너는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왜 그래? 뭐 이런 갈등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나로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우선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렵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물론 이거는 그 신전에 써 있는 그 말이기도 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 아니 우리가 너 자신을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어, 사람들이 하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니까 델포이라는 거기에 써 있는 그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서양에서만 그러냐? 동양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안회가 공자의 책에 나오는 안회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자기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또 사람을 아는 자는 지자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명자다. 뭐 하여튼 이런 뭐 복잡한 얘기들 했는데 핵심은 자기를 아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동서양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계속. 나와 유사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나와 다르면 나와 유사할수록 좋아하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나와 다르면 쉽게 갈등을 일으켜요. 왜 다르냐 이거지. 왜 다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심리학 내에서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는데 1950년대부터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아주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인데 애쉬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실험을 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칠판 같은 게 있고 여러 명이 삥 둘러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뭐였냐면 왼쪽에 있는 막대기하고 같은 게 오른쪽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금방 답이 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실제 실험은 어떻게 진행했냐면 여기 자 시계 방향으로 맨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한다고 치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먼저 근데 이 사람이 A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시력이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다음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보면 근데 그 사람도 또 A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한 두세 명이 A라고 한 다음에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짜고 들어가 있는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그냥 무조건 A라고 대답하기로 하고 이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3명이 A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B라고 믿는데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럼 A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여러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걸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 자기는 그렇다고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충 다 그렇다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느냐 했더니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게 남들 따라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외국 가가지고 음식 먹을 때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는지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남들이 어떻게 거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 어떻게 주문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동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린 대충 남들 하는 대로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 인한 나의 생각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예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다른 건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이제 복종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심각해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 순응해서 따르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실험실에 들어갔어요. 돈을 받고 이제 너 실험에 참여하면 이 실험에 참여하면 돈 줄게. 그래서 돈을 받고 들어가서 실험을 해요. 실험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해요. 요 사진의 가운데 있는 티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어를 외우는데, 이 단어 외우기 위해서 틀릴 때마다 전기 쇼크를 주는 게 이 사람의 일이야. 전기 쇼크를 이제 주는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건데요. 전기 쇼크를 띡띡띡띡 누를수록 이제 전압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센 거예요. 그럼 강력한 전기가 통하면은 찌릿찌릿 하는데, 이걸 뭐 근데 한참 누르다 점점 이제 이 사람이 틀리면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4.5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뭐 요즘 치면은 1시간 실험 참여하는데 돈 10만 원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받고 실험하는데 공부해야 할 학생이 단어를 잘 외우고 실수하면 이제 야 너 정신 차려 이러고 전기 쇼크를 주는데, 엄청나게 센 그 전기 쇼크를 이제 주는데 점점 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가짜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리는 그렇게 이제 실제처럼 이제 그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여기서는 danger, 그래서 이제 위험한 수준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기 쇼크 계속 주는데 이 사람 점점 불안해하면서 실험자를 이제 쳐다보고 이거 계속해도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이 실험자가 내가 책임질 테니 해라. 그랬더니 상당수의 사람도 여기서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강도의 전기 쇼크를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기꺼이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지만 하기는 하는데 그 누가 책임져 주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는 거야. 이게 복종이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간호사들한테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주사하는데, 야, 그 약물 이거 어느 정도까지 주사하면 안 된다는 거 다 기본적으로 간호사들이 아는 약물인데, 그 약물을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더 주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들 총으로 쏘고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치 독일에서 전범들이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다는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임지니까 또는 군인이니까 뭐 명령이니까 이러면서 따랐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우리가 우리보다 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너의 책임을 안 물을게 뭐 이러면 기꺼이 어떤 놀라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나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결코 보통 때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하여튼 이 두 가지, 적어도 뭐 둘 이상인데, 이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요. 나하고 우리. 나의 개성과 자율성을 원하면서도 또 소속감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안정을 원하면서도 또 변화를 추구해. 그래서 너무 안정되게 살면 지루해하고요. 변화가 너무 심하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우리를 더 강조하고 동질성, 안정을 더 강조하는 문화가 있고 개성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더 추구하는 문화도 있고 이게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들 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근데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한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문화들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정성을 선호해요. 그래서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일반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와 유사할수록 우리와 유사할수록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적어도 외모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비슷해서 동남아 사람들하고 조금 더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 꼭 특히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우리하고 유사한 속성을 많이 갖춘 집단이나 대상을 일반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실험이 이제 이런 거예요. 모자 실험이 있었는데 모자 20개를 빨간색 10개, 파란색 모자 10개를 유치원생들에게 또는 중학생한테 막 나눠줘요. 그래서 나눠주고 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냐면 같은 색의 모자를 가진 애들끼리 모여요. 빨간 모자는 빨간 모자끼리, 파란 모자를 쓴 애들은 파란 모자를 쓴 끼리 다 모여.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네끼리 으쌰으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야, 니네 뭐 빨간 모자 애들은 야 파란 모자, 니네 모자 색깔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다 이 주어진 모자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노는지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다녔겠지만 또 유치원 가서 가끔 보면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아요? 되게 안 그렇고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놀고요.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놀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노세요? 할머니는 할머니끼리 대충 모여서 노시고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끼리만 모여서 노세요. 그럼 언제 남자하고 여자들이 그나마 서로 관심을 보느냐? 이건 연애할 때, 사춘기 지나고 연애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유상종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비슷한 게 좋다는 거예요. 설명할 게 없어요, 별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설명하고 신경 쓸 게 있단 말이죠. 어쨌든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사성을 좋아하고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다르게 생겼거나 다르게 말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일반적으로 공격, 거부 혹은 차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사투리를 쓰느냐?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 방언 이건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새들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음성을 분석해 보면 어떤 지역의 새들이 울음소리와 다른 지역의 새들의 울음소리가 금방 구별이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새가 지역을 옮겨서 삐리릭 울면 워낙 그 지역에 살던 새들이 와서 막 쫓아요.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방에서 성장한 친구들은 그 사투리 그냥 쓰다가 나중에 서울이나 또는 다른 지방으로 가면은 사투리 때문에 놀림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물들에게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인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게 누가 우리 출신인지 누가 타 지역 출신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동질성 확보에서는 유리하긴 하지만 때때로는 이게 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를 억압하기는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즉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가끔씩 너는 왜 달라? 나는 그게 싫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수가 그러면 항상 힘이 없나 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고 소수가 생각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거
아주 재밌는 실험인데 채도가 다른 36개의 파란색 화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상 파란색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 어떤 한 두 명의 실험자가 내 세 명이 이제 참여해서 실험을 하는데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나보다 앞에 하는 두 사람이 모든 화면에 대해서 다 초록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하고 3분의 1만 초록 파랑 초록 파랑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화면에 초록이라고 반응하는 것을 본 실험 참여자 중에서 9%가 놀랍게도 9%가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그 파란색을 보고 초록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누가 봐도 다 파랑인데 파랑을 보면서 어떤 두 사람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계속 초록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아이고 아까 얘기했죠. 이 동조 약간의 동조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내 눈엔 파랑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초록이라고 얘기하네. 근데 이건 색깔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한 9% 정도가 이건 초록이에요. 이렇게 파랑을 보고도 초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 근데 3분의 1에 대해서만 초록이라고 반응하는 걸 보면 거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일관성을 보이면 그 때문에 다수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색같이 명확하게 상대적으로 명확한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엉뚱한 걸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다수에서는 소수고 소수는 뭔가 좀 억압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생명발전의 원동력인 진화는 끊임없이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란젓이라는 음식을 아마 먹었겠지만 이 보면 우리가 사실 그 명태의 알을 그냥 통째로 먹는 건데 걔네들이 바다에 살았다면 정말 우리가 그 수만 마리를 이제 먹어 치우는 건데 수만 마리의 알을 그냥 꿀꺽 하는 건데 얘네들이 바다로 갔으면은 그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르지 않으면은 이 종이 살아날 가능성이 명태족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집단 내 개체가 유사할수록 종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게 진화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이 진화 차이가 있어야 발전이 촉진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혈일 경우에 더 매력적이고 건강해요.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를 만드는 방법은 혼혈일 그 다른 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알론 지브라는 사람이 그 우월한 유전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혼혈일 때 더 그렇다. 혼혈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력적이고요. 일반적으로 더 건강해.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 개인적인 삶은 되게 고달퍼요. 뭐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음식도 바뀌지 뭐 날씨도 바뀌지.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연구자들이나 예술가들이 여행을 자주 하는 이유는 여행이 창의성의 한 원천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게 3B라는 건데 버스 여행이고요. 베드 잠잘 때. 그 다음에 목욕할 때예요. 이 세 가지. 아르키메데스가 유클리드인가 뭐 하여튼 누가 뭐 그 유레카라고 발견했던 게 목욕하다가 나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차이를 우리가 잘 쓰면은 굉장히 그 진전, 발전, 진보를 이뤄내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의견으로 이제 가져오면 생각으로 가져오면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 그래서 인간의 놀라운 성취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에디슨이 혼자 일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에디슨이 그
에디슨이 이끌던 팀이 있었는데 이 팀에서 굉장히 에디슨의 생각을 확인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런 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혼자 일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과학자 집단, 연구자 집단 또는 예술가 집단 이 속에서 일을 하면서 발전을 거두었지 혼자서 숲속에서 숨어가지고 혼자 짜자잔 해서 이런 일을 성공을 이뤄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만장일치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집단지성, 그래서 지혜로운 대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보면 생각보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좋을 때가 있더라.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꽤 유명한 연구인데 성공적인 팀이 이제 특성이 있는데, 즉 서너 명씩으로 이루어진 팀들한테 어떤 여러 개의 과제를 주고 나서 이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걸 잘하는 팀이 공통적인 특성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팀원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발언을 해요. 예컨대 3명이 회의를 하는데 발언 시간이 10분, 10분, 10분 그렇게 발언하는 팀일수록 결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감수성이 비교적 높아요. 즉 공감 능력인데 저 사람이 지금 기분 좋다 나쁘다를 잘 판단해요. 그런 집단은 서로 얘 지금 기분 좋다 안 좋다를 잘 판단하는 집단일수록, 그다음에 여성의 수가 많을수록,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사회적 감수성하고 여성이 많은 거는 여성하고는 이제 상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요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일수록 집단 팀으로서의 성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공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다. 그 반대가 왜 중요하냐? 반대 의견이 없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야,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정 내립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리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야야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소수 의견을 억압하기 쉽게 돼요. 내가 다수에 속해 있다면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이거예요. 즉 내가 다수에 속해 있다 더 이상 생각 안 해. 그 다음에 소수라고 생각되는 쪽을 억압해요. 그런데 소수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싫지만 한 번 더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싫지만. 그런데 이때 아까 우리가 색깔 실험에서 봤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일관성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 합의에 대해 반대가 이루어질 때, 반대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왜 저렇지라고 각각 한 명 한 명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반대자가 틀린 의견을 내더라도 생각이 촉진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틀린 의견을 내도 쟤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반대 의견은 내가 꼭 그게 맞아야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틀려도 생각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반대 의견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질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약간은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게 뭐냐면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멈춰서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그 멈춤이 뭐냐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때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일부러 반대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악마의 옹호자,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해서 회의할 때 야, 너는 무조건 네 역할은 반대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뭐 무조건 반대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반대합니다만 하면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리와 확신이 있을 때 반대합니다가 의미가 있지. 그냥 무조건 나는 반대야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체성을 탐색해. 난 누구야? 뭐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때예요. 근데 정체성 탐색은 나이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누구지? 가끔씩 우리가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종결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예요. 신체적, 성적 변화의 시기야. 그래서 갑자기 뭐 몸도 커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들, 남자들 목소리도 변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을까? 혹은 왜 나는 특히 이 멋있는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멋있고 당당하지 않을까와 같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비교 대상이 괜히 엉뚱하게 잘 나가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은, 아까 얘기했던 어른들은 이 소박한 실제론에 아주 충실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할까? 혹은 내가 유별난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일단 소박한 실존론에 충실하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변할 기회가 많은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습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신경 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습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너무 줄이고 공부 안 하겠다,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3이 됐으니까, 또는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잠을 줄이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해서 성공한 일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차라리 잠 제대로 자고 깨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먹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이때 아침 식사 먹어야 더 사고를 투명하고 명철하게 할 수 있고요. 적당한 운동과 개인위생, 특히 남학생들 뭐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이런 거 훈련하는 게 청소년기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친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연구된 한 결과가 아주 재밌는데, 고등학교 때 술을 마시지 않고 대학교에서 술 마시는 룸메이트가 생기면 학점이 0.25점 하락해요. 더 심각한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술을 마셨어. 근데 대학교에 이 룸메이트는 이제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무선적으로 뽑히는 할당이 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고등학교 때 술 마시면 대학교에서 술 마시는 룸메이트일 경우에는 학점이 1점 추락해요. 이거는 뭐냐면 A 받을 애들이 B 받게 되는 거예요. 또는 B 받을 애들이 C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기에는 친구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대신에 전부 게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고등학교 때 게임하지 않아도 대학교 때 게임을 좋아하는 룸메이트면은 학점이 0.25가 아니라 0.5점 하락 뭐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가 어떤 친구하고 사귀는지에 따라 그 친구에게 영향을 주고 그 친구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여튼 좋은 친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으면 나라도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찾아오는 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같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주변에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 이건 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배웠지만 갈등하고 더불어 사는 것들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 갈등과 더불어 살기라는 거는 지금은 혼란스럽고 그런 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시기에 너무 그냥 깔끔한 결론 내리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견디는 법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설정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뭐 개인 위생, 아까 봤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율성, 책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책임지는 거, 이것도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명확할수록 좋아요. 뭘 해야 할지, 누구와 할지, 이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 남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 근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데, 이 청소년기에는 남들하고 똑같아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남에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가족은 조금 관심이 있고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약간의 관심이 있을 뿐이지 대개는 깊은 관심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를 인정하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만족시키는 거 되게 어렵고요. 친구 만족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리버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했던 기도인데요. 오직하면 이런 기도가 있었겠어요. 신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기.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게 키예요. 키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답니다. 뭐 최근에 뭐 키 크는 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기를 지나고 나면은 나머지 신체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더 향상시키거나 뭐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키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예컨대 그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나는 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그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으로 바꿔야 되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변화시키는 뭐 습관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노력하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용기를 갖고 해봐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실패했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바꾸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 둘을 잘 구별하면 청소년기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얘기했던 거는 어떤 상황이든 뭘 하든 삶이 어려워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가운데 뭘 할 거야. 야, 어차피 힘들 건데 난 뭘 하면 힘들 건가?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균형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뭘 위해 살 거냐. 근데 그렇다고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를 우리가 아까 얘기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부모예요.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지역사회예요. 어떤 부분은.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주 노력해야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에요.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어쨌든 자기 중심적인데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 성격 이런 걸 분명히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상황 분위기에 휩쓸려가면서 살아요. 아까 봤던 동조나 복종 이런 것들을 하며 사는 거예요. 상당 부분의 우리 삶이. 그래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수용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거나 싸우지 않는 이런 그 능력이 키워질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삶이 좀 더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바로 싸우고.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너 왜 그래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금방 싸움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낼수록 자신은 물론 집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까 봤죠? 반대. 무조건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본인에게는 배움의 기회고요. 집단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목소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는 지적인 역량과 용기를 키우는 게 청소년기에 할 일이고 또 청소년기에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더 정교화하는 과정도 아주 청소년기의 과제 중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생각하는 목적이 바로 여러분만의 기여, 나만이 우리 가족, 우리 지역사회 또 뭐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년 전의 삶보다 우리가 더 편해졌어요. 근데 이 편해진 삶이니까 그냥 편하게 놀고 쉬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내가 그 에너지를 쏟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힘들 바야 이왕이면은 좀 게임 하는데 게임 가끔씩은 쉬고 노는데 가끔씩은
그래서 기분 전환하지만은 정말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삶들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야 될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